여러분, 여자의 촉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촉을 가지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저는요, 이상하게 쎄한 그 분위기나 느낌을 잘 캐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제 촉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M1 촉으로 생사람을 잡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네요. 정말 제 촉이라는 것을 믿게 된 그날의 사건, 다시 떠올리는 것도 지긋지긋한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상하게도 제 촉은 늘 정답 근처를 맴돌았어요. 틀려도 한참 빗나가는 법이 거의 없었고, 맞을 때는 소름 돋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죠. 오죽했으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딱 4명이거든요. 그 4명 사이에서 제 별명이 아예 무당이었어요. 무당. 친구들은 제가 사람 하나 딱 보고 쟤 좀 쎄하다 하면 꼭 몇 달 안 가서 사고가 터진다면서 나중에 진짜 할 거 없으면 신내림 받은 척하고 점집이나 하나 차려서 사기꾼 노릇이나 해보라고 농담을 던지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묘하게 찜찜했어요. 웃어 넘기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 맞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혹시 우리 집안에 무당 있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소리는 왜 해? 아니, 내가 촉이 너무 좋아서.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 손이 날아왔죠. 제 머리통에 아주 정확하게 꿀밤이 꽂혔어요. 이 철없는 거사,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아야, 왜 때려? 엄마 반응이 너무 격해서 저는 순간 뭔가 있나 싶었어요. 아니,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니까 오히려 더 수상했죠. 그날은 더 묻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혼잣말처럼 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증조 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었다고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 살이 붙었다나. 그래서 이모 할머니 중 한 분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도 정확히는 모른다면서 말을 흐렸지만 동네에서는 그게 산재물이 받쳐진 거라고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거부하면 반드시 누군가 대신 가져간다는 식의 이야기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집안에서 금기였어. 그 일 이후로 너희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완전 교회에 푹 빠져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셨지. 할머니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우리 할머니는 교회에 인생을 바친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6번은 기본으로 교회에 가셨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집안에는 십자가랑 성경 구절 액자가 가득했고 TV에서는 늘 찬송가나 설교 방송이 흘러나왔죠. 엄마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디 가서 촉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면 할머니한테 혼쭐 난다고요. 물론 제가 생각 없이 제 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방으로 따로 불러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어릴 때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집안 이야기가 괜히 더 전설 같고 영웅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지 말라면 더 궁금해지고 무섭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진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촉이 좋은 게 그냥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할머니도 예전부터 제 촉이 좀 이상하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엄마한테 몇 번이나 말을 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엄마한테서 들었죠. 특히 중학생 때부터 그 촉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는 저도 제 스스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괜히 한번 딱 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유 없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구역 예배를 자주 여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서 음식 준비도 돕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곤 했었죠.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엄마를 따라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찬송가 소리랑 성경 읽는 소리가 뒤섞여서 괜히 공기가 무거웠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그중에 묘하게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얼굴이 나쁘게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여우상이라고 해야 하나. 웃고는 있는데 눈웃음이 아니라는 느낌, 사람들 사이를 은근히 갈라놓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야. 가정주부라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여전히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왔죠. 저 사람 왠지 모르게 쎄한 기운이 느껴진다고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싸해졌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는 게 보였고 엄마는 제 옆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아니,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 아니다. 할머니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또 허튼 소리를 하고 그래? 방에 들어가서 숙제할 거 있으면 얼른 해. 할머니는 저에게 탐탁치 않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느낀 대로 표현을 한 것뿐이었는데 어렸을 때라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랐죠. 그 일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쯤 지나서 또 구역 예배가 있는 날에 제가 다시 할머니 집에 놀러 갔거든요.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그때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근데 그때 봤던 그 집사님은요? 새로 왔다던 그 사람이요. 말도 마라, 그 여자. 사이비 종교를 믿는 여자였지 뭐냐. 교회 사람들 꼬셔서 이상한 데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들통나서 쫓겨났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촉이 진짜 정확해요, 할머니. 그때 내가 이상하다고 했었잖아요. 또 촉 같은 허튼 소리. 그런 것만 믿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어릴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아니, 맞았으면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내 능력인가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그걸 어디 가서 대놓고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유명했죠. 쟤는 좀 쎄하다. 왠지 얘랑은 엮이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처음엔 웃어 넘기다가도 나중에는 제 말이 맞았다며 누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 하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렇게 제 촉으로 쎄한 아이들을 하나둘 걸러냈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끼리 지금까지도 100% 남아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제가 제 촉을 누구보다 믿으면서도 딱 한 번 정말 크게 판단이 흐려졌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고요. 바로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였죠.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회사로 6개월짜리 파견 근무를 나왔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하청업체였고 남편은 본사 사람이었어요. 본사에서 내려와서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본사 업무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쉽게 말하면 다른 세계 사람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완전히 홀딱 반해버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한데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회의 시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괜히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심장이 괜히 쿵 내려앉고요.
문제는 남편이 우리 회사에 파견을 왔을 당시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좀 철렁했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순 없잖아요. 저도 사람 도리는 아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도 두려고 했고 괜히 말도 안 섞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타이밍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였죠. 그 얘기를 듣고도 제가 바로 들이댄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업무 핑계를 대기도 하고 가끔은 별것 아닌 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늘어났고 그렇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딱 하루아침에 확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은근하게 스며들듯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는 제 나이 32살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겉으로 보기엔 참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꽤 많았어요. 다만 그때 저는 그런 것들을 굳이 깊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늘 온화했고 화를 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특유의 기운 같은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또 순하디 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 촉으로 봤을 때도 남편은 분명히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방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촉만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늘 하던 말이 있었잖아요. 촉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말 거의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6개월 동안 정말 꼼꼼하게 뜯어봤어요. 말하는 방식, 회사에서의 평판, 사람들 대하는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까지요. 그렇게 지켜본 결과 제 결론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들이댔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거였죠. 부탁을 받으면 싫다는 말을 못하고 불편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들이대니까 거절을 못해서 엮인 걸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애써 무시했죠. 남편은 회사 일도 참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으스대는 법도 없었고 오히려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스타일이었죠. 누가 실수해도 얼굴 붉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자꾸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장부 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엄마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우리 엄마는 살짝 다혈질이라서 욱하는 순간들이 꽤 있는 편인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말리거나 맞받아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집에는 부부싸움이라는 게 성립이 잘 안 됐어요. 엄마가 어디 가서 화나는 일을 겪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큰일로 번지는 법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씩씩대면서 말하면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엄마의 감정을 달래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까 남편이랑 아버지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투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제가 남편을 데리고 처음 친정에 갔을 때였어요. 세상에 딱 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 하하,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나 봐.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과하지 않게 예의 바르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긴장한 티도 안 냈어요. 우리 아버지랑 술 한 잔 기울이면서도 괜히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엄마는 그런 진중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시댁 반응도 비슷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찾아갔을 때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셨거든요. 저를 빤히 훑어보거나 이것저것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없어.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럼. 부부 사이에 누가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야.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시자 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멀리해야 한다. 결혼하면 시댁이 제일 문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각오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간섭을 하실 생각도 없어 보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때 빼고는 정말로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괜히 자주 연락드릴 필요도 없었고 굳이 거리를 두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우리 아버지 닮은 사람이고 시댁은 간섭 없는 집안이고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전혀 다른 데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했다는 게 더 문제였고요. 남편이 워낙 순둥순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딱히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괜히 캐묻는 성격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 회사가 하청업체라서 본사에 일이 있으면 제가 본사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본사 직원인 남편이 우리 회사에 내려오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몰래 만났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처럼요. 지금 몇 층이냐, 비상구 계단에서 만나자 하면서요. 사람들 눈 피해 비상구 계단에서 잠깐 얼굴 보고 근처에서 밥 먹고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까지 설렜나 싶지만 그땐 그게 참 즐거웠어요. 괜히 들키면 안 되는 사이처럼 두근거렸고 그게 일상의 작은 양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내던 와중에 이상한 점 하나가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기 절친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겼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했어요. 서로 남편, 아내 다 알고 지내고 남편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우리 남편도 그 모임에 나가면 잘 어울렸어요. 말수는 많지 않아도 분위기 깨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히려 다들 우리 남편 칭찬을 하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 친구들이 궁금했죠. 근데 나는 당신 친구들을 도통 만날 기회가 없네. 나중에 한번 집으로 초대해서 보던지 아니면 밖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 내 친구들? 우리는 바빠서 서로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사회생활 하느라 다들 시간이 없긴 한가 보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시간 되는 애들끼리 잠깐 보는 거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도 꽤 흘렀잖아요.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하기엔 좀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 친구들을 실제로 만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두세 번? 그것도 아주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진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우리 친구들이 유난히 부부 동반 모임이 많은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 납득을 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었고 남편도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분명히 우리 아이랑 키즈 카페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아이도 아침부터 들떠 있었고 저는 간단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하는 거예요. 나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우리 키즈 카페 갈 준비 다 했는데 어디 가는데?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둘이서 다녀와.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길래 갑자기 사색이 돼서 나가야 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서둘러 말하면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수상하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일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심이라는 것조차 할 생각을 못했지요. 괜히 더 캐묻는 것도 피곤하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종종 주말에 약속이 있다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죠.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니까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신 요즘 누굴 그렇게 만나러 나가? 나? 뭐 그냥 친구들 만나고 회사 사람 만나고 그러지. 회사에 좀 일이 생겨서. 딱 잘라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숨기지도 않는 그 애매한 태도. 그 순간 제 안에서 그 촉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 나아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우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괜히 예민한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촉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훨씬 발달된 사람 아니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냄새를 맡고 들쑤셨을 텐데 그때는 묘하게 한 박자 늦었어요. 마침 그 시기에 회사 동료 하나가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거의 영웅담처럼 늘어놓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바람난 남편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 끝인 거야. 왜? 티를 내야 바람을 안 피우는 거 아니야? 바보야.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더 철저하게 증거를 숨긴단 말이야. 티를 내는 순간 증거를 찾을 수 없게 꽁꽁 숨긴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일정도 만나는 사람도 전부 감쪽같이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티를 내지 말고 뒤에서 흥신소를 고용하든 직접 미행을 하든 조용히 잡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동료가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증거도 없이 섣불리 알아차린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무 티도 내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주말에 나간다고 미리 말을 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구를 잘 만나고 오라고 보내줬죠.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점점 경계가 풀렸는지 나간다는 사실 자체를 크게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남편이 또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친정에 전화를 걸었죠. 미리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친정에서는 저의 이런 상황을 꿈에도 모른 채 아이를 맡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 의심도 안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오늘도 늦게 들어오냐? 친구 잘 만나고 와라 하면서 현관까지 배웅해 줬거든요. 남편도 별다른 눈치 없이 나갔고요. 차에 탄 남편을 따라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몰았어요. 너무 바짝 붙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요. 괜히 영화 속 장면 같아서 이게 지금 내가 할 짓인가 싶으면서도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이라니 너무 의외의 장소잖아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사람이 병원이라니요.
물론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갈 수도 있지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은 친구랑 술 마신다, 놀러 왔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병원이라니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혹시 남편이 아픈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남편은 너무 익숙한 듯이 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곧장 입원 병동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망설임도 없이요. 저는 한참 뒤에서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일부러 다른 걸 탔죠. 그리고 병동 복도 끝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서 있더니 거기서 어떤 여자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도, 동영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반응해 버렸달까요?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부르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남편과 그 여자가 동시에 저를 돌아봤어요. 마치 그곳에서 외부인은 저 하나인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정말로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입을 떡 벌리고는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머릿속이 하얘져서 생각할 틈도 없이 급하게 변명을 했어요. 아, 여보도 알지? 내 친구 지. 걔 장의사잖아. 지혜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왔는데 당신이 보이지 뭐야? 놀래서 나도 불렀네. 말이 나오면서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인가 싶었지만 이미 입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그렇구나 하며 대답은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진땀이 잔뜩 나 있었어요. 이마며 관자며 번들번들해 보일 정도였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해졌어요. 아니, 떳떳하면 저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서 있던 여자를 슬쩍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야? 어? 아, 그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 아니, 나는 너무 초면인데? 왜 한 번도 못 봤지? 그게 쭉 미국에 있었어. 고모가 많이 아프셔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 초면일 거야. 언니,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좀 경황이 없었네요. 어머, 아니에요. 고모님이 아프신데 그럴 수 있죠. 여보, 그럼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야? 아니, 집에는 비밀로 해줘. 우리 엄마랑 고모가 완전 앙숙이라서 서로 앙내도 없었고 거의 절연 상태나 다름없거든. 내가 여기 온 거 알면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서 사촌동생이 마지막으로라도 고모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부탁을 받아서 병원에 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족인데 마지막이면 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더 캐묻기가 애매해졌어요. 괜히 인간적으로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말을 하고는 넘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 말이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어요. 며칠 뒤였나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보시더니 남편의 어릴 적하고 똑 닮았다고 하시면서 옛날 앨범을 꺼내오신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다 같이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심코 보다가 순간 눈이 멈췄어요. 그 사진 한쪽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봤던 그 사촌 동생이라는 여자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면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설정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사진마다 그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어머, 둘이 되게 친했나 보다. 세상에, 나도 참 주책이다. 내가 괜한 걸 보여줬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는 게 보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오히려 그 반응이 더 이상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뭐 어때요? 와, 우리 세연이 진짜 헐리우드 마인드다. 신우이가 툭 끼어들면서 웃는데 그 말이 귀에 꽂히는데 기분이 묘하게 싸해졌어요. 농담처럼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안에 묘한 촉이 느껴졌달까요? 엥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하나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에게 오래 만난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른 거예요. 결혼 전에 얼핏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본 그 여자 얼굴이랑 사진 속 여자 얼굴이 겹쳐지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우이를 떠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척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인데요, 뭘. 근데 둘이 연애는 얼마나 했어요? 한 10년인가 11년인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애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속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괜히 주먹을 꽉 쥐게 되고요. 그럼 그 여자는 사촌 동생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잖아요. 그날 남편은 원래 저랑 같이 시댁에 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정장 차려입고 출근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없어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진짜로요. 만약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으면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뺨을 때렸을지, 소리를 질렀을지, 아예 판을 엎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떻게 전 여자친구를 사촌동생이라고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천불이 나는 걸 꾹 참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신우이는 또 말을 보태더라고요. 언니,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해놓고 저 언니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니까요. 오빠 그때 진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완전 페인처럼 지냈다니까요. 그래도 새언니 만나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지. 얘는 왜 괜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 뭐 어때? 언니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시간이 늦어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일어났죠.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목이 꽉 막히더라고요. 눈물이 울컥 올라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확인해보니 지희였어요. 제 중학교 친구 장의사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지희요. 순간 딱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술이나 한잔하자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지희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무당은 내가 아니라 넌가 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안 와? 너 이혼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시어머니 장례식장이라니요. 아니, 지인은 우리 시어머니 얼굴도 잘 모르거든요.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을 텐데 기억이나 나겠어요? 영정사진을 봐도 누군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장례식이라니요?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방금 전까지도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시댁에 있었어. 엥?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희 남편 보고 오는 길인데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장례식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방금 전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럼 저는 귀신이랑 밥이라도 먹은 건가 싶어서요. 순간이었어요. 진짜로 홀린 사람처럼 그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병원에서 남편이 병문안을 갔던 그날 고모라고 소개했던 그 아줌마. 그 사람이 첫사랑의 엄마였겠구나 싶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닿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퍼즐이 전부 맞아떨어졌죠.
아, 그 고모라고 속였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남편이 정장 차려입고 나간 게 회사 때문이 아니라 상주 노릇하러 간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로 온몸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요. 장례식장이라고 해봐야 어디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때 그 고모님이라고 속였던 첫사랑 엄마가 입원해 있던 바로 그 병원이겠구나 싶었죠. 저는 시댁을 나오자마자 다시 뒤로 방향을 틀었어요. 집으로 갈 생각은 아예 사라졌고 그대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죠.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가볼게요 하고 나간 며느리가 손주까지 데리고 다시 나타났으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딱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얘, 왜 다시 왔어? 뭐 두고 간 거 있니? 아니 어머님, 애 좀 잠시 봐주시겠어요? 어? 아니 집에 간다더니 손주를 봐달라고? 얘, 너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무슨 일 생긴 거니? 뭔데 그래? 그런데요, 그때는 진짜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누가 감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라면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어머님, 그 이 말이에요. 지금 장례식장에 있대요. 어? 우리 아들이 장례식에 있다고? 왜? 누가 뭐? 아니, 설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장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그이가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데 어머님 장례식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니? 지금 나 말하는 거야? 언니, 지금 우리 오빠가 엄마 장례식장에 있다 그랬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해가 도통 안 가시죠? 우리 엄마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언니 혹시 뭐 꿈꾼 거야? 그러니까요, 아가씨. 어머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 엄마도 집에 잘 계시다는데 그이는 도대체 어떤 어머님의 장례식장에 가 있는 걸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진짜로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얼굴이었는데 순간 표정이 딱 멈춘 느낌이었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시어머니가 이마를 짚으시면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는 것도 그렇고 다시 뒤돌아와서는 손주를 맡기겠다는 모양새도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의 의미를 대충 눈치채신 듯 했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가 있다는 장례식장이 주연이네 집 장례식이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마까지 짚으시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아무 말도 못 하시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완전히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사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제가 그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누군지 확실하게 안 것도 그렇고. 아니, 그년네 집 장례에 왜 오빠가 가?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가서 첫사랑네 집안 상주 노릇이라도 하나 보죠. 아니, 그 쌍놈의 새끼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말이 끝나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제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연이라는 남편의 첫사랑은 먼저 결혼을 했다면서 굳이 남편을 상주로 앉힐 이유가 없다고 손도 덜덜 떠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영문이냐고. 아니, 연락도 안 턴 주연이랑 왜 해? 저도 몰랐어요. 지금이라고 100%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이가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의 엄마 병문안을 다닌 건 맞아요. 저를 속이고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각자 알아서 잘해놓고 이제 와서 왜 해?
그놈이 거길 왜 가냐고. 아주 미친놈 아니야?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흥분을 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둘이 오래 만난 정이 있는데 갈 수도 있지. 그걸로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할까봐 이 말을 꺼내기까지 많이 걱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100%제 편인 것 같았어요. 용기라는 게 생기니까 저도 입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서야 알았어요, 어머님. 방금 그이가 장례식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거기겠구나 싶었고요. 그이가 제 친구에게 말을 한 어머님은 아마 그 여전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이야기 중이신 어머님이 귀신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장례식장에 가려고 손주를 봐달라는 거야? 네, 가서 결판을 내야죠.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 혼자 가지 말아라. 같이 가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같이 가자고 말을 하시는데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저에게 조카를 돌보고 있을 테니 결판을 내고 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이 저의 편이 되어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둘이서 그 장례식장으로요.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진짜 가관이라는 말 말고는 떠오르는 표현이 없었어요. 남편이요? 글쎄, 상주 노릇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검은 정장 입고 완장까지 차고요. 순간 제 눈에 불이 확 켜졌어요. 머릿속에서 이성 같은 건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 그대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발 더 빨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지요. 시어머니가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머리채를 확 쥐어잡으셨어요. 텅 비어있던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소리가 진짜 크게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엄마? 하더니만 저를 보고는 여보? 하고 멍청하게 입을 벌렸죠.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가정이 버젓이 있는 놈이 어디 남의 집안 상주 노릇을 하고 있어. 엄마, 잠시만.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옆에는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손을 덜덜 떨면서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번엔 그 여자 쪽으로 돌아서더니 니년도 똑같은 년이라면서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냐고 고함과 함께 뺨을 확 갈겨버리셨어요. 찰싹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도끼가 잔뜩 서린 채로요. 그 순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쏘아붙였어요. 어디 그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 세상에 미친년 많다지만 지가 바람나서 차버린 사람한테 상주 노릇을 부탁하고 싶어? 뭐라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남편도 너처럼 바람이라도 나서 떠났니?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왜 참고 살았을까 싶으면서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자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니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뜯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요. 잘됐다 이년아.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싸움으로 밀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가 워낙 다혈질이라 그 성질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평소엔 참고 참다가도 한 번 선 넘으면 끝까지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차에 잡히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이었지요. 머리채 안 나? 야, 선빵은 인연이 먼저 친 거다. 소리치면서 저도 그 여자 머리채를 그대로 움켜쥐어 뜯었어요. 그제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그때서야 남편이 뒤늦게 정신 차린 얼굴로 저를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는데 그 꼴을 본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멍청한 새끼가 네가 뭘 잘했다고 말리기를. 아 정말 엄마까지 왜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치시더니 이번엔 남편을 쥐어 패기 시작하셨어요. 진짜로요. 머리채 한 번 더 잡고 등짝을 몇 대를 때리시는데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원래도 손님이 많지 않던 장례식장이었는데 소란이 커지니까 입구 쪽에 있던 다른 장례식장 손님들까지 하나둘 몰려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말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그때는 쪽팔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엔 분노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면서 말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씩씩거리면서 서로 떨어졌어요. 숨이 가쁘고 손은 아직도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까지 여기 모시고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돼? 오려면 혼자 와서 따지지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짓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지금 저 여자 편을 들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바람? 그딴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내 첫사랑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지 말라고. 저에게 모독이라는 단어를 골라 쓰면서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다시 한번 남편 뺨을 그대로 갈겨버리시더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냐고.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는 놈이 된 거냐고요. 그러자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덜덜 떨면서 겁을 먹은 얼굴로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어디서 그 입에서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나와. 너도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바람 피워서 헤어진 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렇게 우리 아들 매몰차게 버리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긴 할 것이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나는 너 같은 여우 걸러내서 좋았다. 그 입에서 다시 한번 어머님이라는 소리 나오면 뺨을 갈겨버릴 줄 알아. 엄마. 너도 마찬가지야. 뭐 좋다고 치버리고 떠난 년 앞에서 허허 웃으면서 상주로 앉아있어. 주연이 너 말이다. 이제 와서 우리 아들 인생 조지려고 상주로 앉아달라고 부탁한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 일로 이혼이라도 하면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줄까 싶어서 그러니? 내가 그럴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여자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날 자리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결혼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그러길래 우리 엄마는 왜 데리고 와? 당신 이렇게까지 일을 꼬아놔야 속이 시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더는 못 참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은 뺨을 그대로 갈겼죠. 그제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까지 너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몰라? 너 나랑 결혼했고 우리 사이에 아이도 있어. 그런데 지금 다른 집안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면서 그걸 들킨 게 내 탓이야? 애초에 거짓말을 한 게 누군지 생각해봐.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 처음에요. 저한테 저 여자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고모님이라고 했고요. 어머님이랑 고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의절까지 했으니까 저한테 시댁에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요. 세상에 정말 기절하겠다 기절하겠어. 너희 두 사람 뭘 잘했다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 네 년놈들이 내 앞에서 우리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엄마 제발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주연이가요. 가족이라고는 돌아가신 어머님 한 분뿐인데
상주가 없다고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그러니까 너 버리고 떠난 년인데 무시하면 됐지 뭐가 좋다고 와서 도와주고 앉았냐고. 어머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무려 11년이에요. 가족처럼 매일같이 11년을 보고 살았는데. 그래 너 말 잘했다. 가족처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 버리고 떠난 거 따져 묻지도 않은 거야. 어디 가서 욕도 안 하려고 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빌어주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 대가가 이거냐? 우리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울분을 터트리고 나서야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양심 없이 굴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죠. 그제서야 남편은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보, 엄마, 미안해.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전부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화가 안 난 건 아니었는데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본 그 꼴, 남편이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끝까지 상황을 분간 못하고 여자 편을 들던 그 태도까지. 그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거든요. 아니, 그 사과 못 받겠어. 이혼하자, 우리. 뭐라고? 이혼을 하자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참 아이러니했죠. 당신 설마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올 거 예상도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아무래도 지금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다. 이성적으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더 화나게 하지 마. 나는 지금 누구 덕분에 충분히 이성적인 사람이 됐거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조만간 서류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집에는 들어오지 마. 우리 아이 아빠 없어도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그 말이 제 진심으로 들렸는지 남편 얼굴이 그제야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오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생각으로 이 일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촉이 또 발동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배신감으로 물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제가 모르는 무언가의 사인이 둘 사이에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서 이미 신뢰를 잃었어. 너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나는 우리 며느리 100번 이해한다. 시어머니도 그때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겠냐고 아들 잘못 키운 본인 탓이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저는 집에 오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사실 남편 놈이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왔어도 이혼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끝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랑 산 세월보다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와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서였겠죠. 마지막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에게서 계속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만 보면 너무 고맙고 또 정이 있어서 이혼이라는 결심이 흐려질까 봐 일부러 거리를 뒀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걸었죠. 그제야 남편이 연락해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길래 어디서 지내고 있냐고 물었어요. 회사 앞에 단기 월세를 얻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시댁에는 더더욱 못 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하면 연 끊자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실수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잘못했다고 하길래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은 마무리됐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집은 팔리면 반반 나누기로 정리했고 그때까지는 제가 아이랑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놈이 그 이후에 첫사랑이랑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시댁에서는 그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둘 사이는 앞으로도 순탄치 않겠지요. 그 여자 역시 상처만 안고 빠져나온 셈이니까요. 지금 저는요, 아이랑 둘이서 아주 조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 손잡고 등원시키고 저녁엔 소소한 밥을 해 먹으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예전처럼 가슴 졸이면서 눈치 볼 일도 없고 거짓말을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어졌죠.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고의 복수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평온함이 그 어떤 사과보다 값지니까요.